제가 세 분께 지역 정세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요거를 이제 분담을 드리는데 소 주제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정세 그것이 이 한국에 미치는 어떤 임플리케이션 이 문제에 관해서 홍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굿소사이어티가 주관한 이 중요한 회의에 제가 초대받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특히 평소에 존경에 맞이하는 이호진 대표님께서 기대받을 자료를 너무 잘해주셔서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호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하나로 줄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잭셔널 거래적 대통령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뿐이 아니라 EU도 마찬가지다. 이 유럽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이 기회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은 유럽이 지금 하나가 돼서 이 방역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자 새로운 동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화두를 던지셨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다. 숙제뿐이다 하는 것이 유럽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2년 반 대사를 근무하고 왔습니다만 유럽은 6개월씩 순환제로 EU 의장국을 돌아갑니다. 제가 갔을 때 스페인, 그다음에 벨기에, 그다음에 헝가리, 폴란드, 지금은 덴마크가 의장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이 6개월씩 의장국을 할 때마다 아젠다들을 다 조금씩은 다르게하지만 유럽에서 지금 덴마크가 맡고 있는 의장국을 하면서 내놓은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Strong Europe. 강력한 유럽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competitiveness, 경쟁력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유럽이 누가 봐도 지금은 예전의 유럽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쟁력을 다시 살리느냐 하는 게 큰 숙제고요. 마지막에는 좀 더 안전한 유럽,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유럽과 관련해서 safer Europe,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멈출지 알았습니다만 지금 9월 9일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얼마 전입니다. 폴란드에 드론 침공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밤인데 논리를 좋아하는 저희들 학자들이나 또 많은 나토의 관계자들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왜 했을까? 지금 평화 협상을 구사하는 이런 단계에서 왜 러시아가 드론을 보냈을까? 그것도 폴란드에 가장 국경을 맞닿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무기 체계고 폴란드에 가장 많이가 있습니다. 이런 폴란드를 대상으로 왜 드론 공격을 국경을 넘었을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숙제였었는데 바로 그저께는 에스토니아의 러시아의 공중 항공기 전투기 세대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토로서는 사조를 발동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미국하고 관계없이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절대로 나토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난국을 유럽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여기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쿠르스크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파병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유럽에서 보면 여태까지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것은 8,0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원하면 아주 separate, 분리된 전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연결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도 여기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공개적인 성명 또는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질 않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만약에 소위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아시아 존과 연결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게 그동안에 두 번의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5월 8일 날 모스크바 전승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87년 전쟁 승리를 한 2차 대결에서 승리를 한 전승절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진핑이 11번째 방문했어요. 러중 관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11번째 방문으로 러시아 가서 커뮤니케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독주에 대한 확실한 거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거부,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중국에 가서 확인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대만 위협에 대한 경고도 했어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서 또 나토가 동진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인태 전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오쿠스 이 부분에도 반대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은 언론은 북경에서 얼마 전에 있는 9월 3일 날 있었던 북경 전술전 행사만을 지켜보고 있지만 사실은 핵심들은 모스크바 전승절 대회에서 나온 양국 간의 합의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 9월 3일 북경 전승절 행사가 아까 트랜잭셔널 디플로마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해되는 측면 또 왜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유리자님께 잘 설명했지만 이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모스크바 전승절 행사는 언론이 그렇게 주목을 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관세 문제에서 우리 아시아와 유럽과 계속 부닥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있은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서베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재미난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의 이미지는 상당히 추락하고 오히려 중국의 이미지가 올라갔어요. 거기서 상하이 협력기구 SCO에 26개 국가가 참가했는데 사실은 인도네시아 수상 총리 같은 사람은 대통령 같은 사람은 국내에서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 참가하는 국가들한테 중국은 약 100억 위안을 지원을 하고 대출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가 보여주는 하나의 실망,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지나친 동맹이나 우방 국가들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중국이 오히려 더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 정치에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저희들한테 던지는 의미는 이해는 한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트럼프가 보여주는 소위 그런 효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과 일본과 미국만 봐도 이 트랜잭션이라는 거래적 외교라는 것이 이 동맹의 단단함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백, 균열, 여기서 어려운 많은 문제점들을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이 그 균열을 파고들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님께서 뉴욕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발표된 타임지에서 보시면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불을 다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나는 탄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으로서는 저희들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지 않는 미국을 상대로 나름대로 어떤 카드를 던지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3,500에다 기업에서는 1,500까지 하면 거의 5,000억에 달하는 막대하는 우리 돈인데 이걸 현금으로 다 만약에 99% 정도를 미국이 운영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저는 어렵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first wave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second wave, third wave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유럽의 정세가 단순히 유럽뿐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아시아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이런 가운데서
우리 정부 또 EU의 나토의 파트너들과 우리가 어떤 공동 정책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는 일본과 또 미국과 함께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야 될 것인지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